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 바로 길 위의 뇌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걸 읽어봤는데 부제가 굉장히 뭐랄까 도발적이에요. 아, 맞아요. 뇌를 치료하는 의사 러너가 20년 동안 달리면서 알게 된 것들. 처음엔 뇌과학 책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거의 달리기 예찬론에 가까워서 더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니, 재활의학과 의사가 왜 이렇게까지 달리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 뇌 건강이랑 달리기, 이 두 개가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저희 목표는 단순히 운동하면 좋지! 이걸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당신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핵심 원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의 가장 큰 매력은 저자가 의사로서의 전문 지식이랑 또 20년 넘게 달려온 러너로서의 체험이 아주 잘 엮여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환자의 정말 그 절망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네. 그 절망을 이겨내는 열쇠가 결국 달리기라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단순한 행위로 이어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딱 붙잡고 가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뇌가소성입니다. 뇌가소성. 네, 뉴로플라스티시티. 이 개념을 이해하는 순간 이 책이 그냥 건강 서적이 아니구나. 우리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걸 알게 되실 겁니다. 뇌가소성. 들어는 봤는데 정확한 의미는 사실 좀 가물가물하네요. 근데 자료에 나온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던데요. 어떤 비유 말씀이시죠? 뇌는 스케치북 위에 수시로 세로 그리는 지도와도 같다. 네네. 예전에는 오른손 구두 약방이었던 주소가 오늘은 오른손 구두 잡지통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뇌가 훨씬 역동적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 고정관념을 깨는 게 이번 탐구의 시작점이에요. 뇌는 무슨 딱딱한 하드웨어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스스로 회로를 바꾸는 살아있는 소프트웨어에 가깝습니다. 소프트웨어. 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경험하고 심지어 생각만 해도 뇌의 물리적인 연결, 그러니까 시냅스가 강화되거나 혹은 약화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왜 언어나 악기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바로 이 뇌가소성이 인생에서 가장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이 뇌가소성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나요? 자료에 나온 그래프를 보니까 좀 솔직히 우울해지던데요. 하하,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곡선이 엄청 가파르게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어릴 때는 조금만 노력해도 뇌가 쑥쑥 변하는데 성인이 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변한다, 뭐 이런 뜻인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래요? 곡선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성인의 뇌를 변화시키려면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그리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곡선이 절대 0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0이 되진 않는다. 네, 죽을 때까지 뇌는 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활동 의존성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활동 의존성. 말 그대로 뇌는 우리가 활동하는 만큼, 사용하는 만큼 변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적을 바란다고 뇌지도가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어떻게 보면 아주 공평한 원리죠.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수고로움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고로움이 얼마나 처절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게 바로 그 뇌졸중 환자 문규 씨 이야기였어요. 네, 맞아요. 저는 읽는 내내 마음이 정말 무겁더라고요. 문규 씨 사례가 이 자료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다 담고 있죠.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젊고 똑똑한 사람이 자기가 심각한 당뇨병 환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거잖아요. 건강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방치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그 재활 과정 묘사가 정말 생생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어지럼증이랑 구역질이 너무 심해서 치료 시간마다 구토하려고 검은 비닐봉지를 항상 챙겼다는 부분은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신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잖아요. 눈앞의 사물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편측 무시증후군까지 겪었다고요. 이건 대체 어떤 증상인가요? 말 그대로 시야의 한쪽 편을 뇌가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현상입니다. 무시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 식판에 음식이 있어도 오른쪽 반찬만 먹고 왼쪽은 아예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이게 눈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인식 회로 자체가 망가진 거예요. 아마 자신의 몸 반쪽이랑 세상의 반쪽이 그냥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붕괴 상태였던 거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대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자료를 보면 의사가 그 재활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줬다. 이 대목이 나오는데 이게 결정적이었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영상을 장모님께도 보여드리자 이 한마디가 그를 바꿨다니 사실 좀 의외였어요. 많은 환자들이 자기의 망가진 모습을 마주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변화는 현실을 똑바로 보는 데서 시작되거든요. 의사는 일부러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가 자기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장모님이라는 존재는 그에게 책임감,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이라는 아주 강력한 동기를 준 거죠. 아, 이제 나 자신만을 위한 재활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의지를 가진 꾸준한 노력의 불씨가 된 셈이죠. 그러고 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의사한테 어떤 음식이 좋아요? 어떤 베개가 뇌졸중에 좋아요? 이런 질문을 계속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문규 씨의 그 처절한 노력이랑은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잖아요. 뭔가 쉽고 빠른 비법을 찾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렇죠. 저자는 그런 질문에 아주 단호하게 그런 건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뇌졸중 같은 병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년간 쌓아온 잘못된 습관, 흡연, 운동 부족, 스트레스 관리 실패 같은 것들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합니다. 원인이 오래 쌓였다면 네, 회복 역시 단 한 번의 수술이나 약으로 해결될 순 없다는 논리죠. 결국 자기 삶 전체를 바꾸려는 능동적인 실천,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걸 문규 씨 이야기가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롭게 넘어갑니다. 그토록 어렵고 복잡한 뇌 재활 문제에 대해서 저자가 내놓는 해결책이 무슨 첨단 의료기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달리기라는 점이에요. 네. 사실 문규 씨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달리기라는 해법이 너무 단순하게 들려서 오히려 좀 비현실적인 느낌마저 들어요. 저자는 이 간극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자는 달리기를 본질만 남은 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기교를 부릴 틈이 없다는 점에서 모차르트 음악과 같다는 비유를 들죠. 아, 모차르트 음악? 아주 투명하고 정직한 운동이라는 겁니다. 달릴 때는 복잡한 규칙도 비싼 장비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오직 내 몸과 호흡, 그리고 땅을 딛는 발의 감각에만 집중하게 되죠. 이런 몰입 상태가 뇌에게는 일종의 리셋 버튼처럼 작용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하기 좋다는 표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보통은 쓸데없는 생각을 없애려고 운동을 하는데 오히려 그걸 즐기라고 하니까요. 네, 그게 바로 달리기의 역설적인 매력입니다. 머릿속을 억지로 비우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달리다 보면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던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기도 하고 감정의 찌꺼기들이 씻겨 나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 나온 달리기의 장점들을 보면 일상의 일희일비가 줄어든다, 성취감이 든다 이런 것처럼 신체적인 효과 못지않게 정신적인 안정과 성숙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자가 처음 러닝 동호회에서 썼던 닉네임이 오른발 왼발이었다는 이야기도 재밌었어요. 하하하, 네. 가장 단순한 움직임의 반복, 그게 달리기의 전부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이 단순한 반복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사례로 마라토너 토미 리버스 휴지 선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네. 이 이야기는 정말 무슨 영화 같더라고요. 희귀암으로 폐의 80%를 잃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던 사람이 뉴욕 마라톤을 완주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 어렵죠. 네, 정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완치가 아니라 관해입니다. 관해? 네, 관해는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 상태일 뿐이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는 완벽한 건강을 되찾은 게 아닙니다. 여전히 불안과 위험을 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오른발, 왼발을 내딛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게 마라톤을 완주했다는 그 결과가 아니라 관해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길 위에 나서는 그 과정 자체에 있다는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이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된 완치의 상태는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관해 상태의 존재일 수 있죠. 중요한 건 완벽한 해결을 기다리면서 멈춰서 있는 게 아니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오른발, 왼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 위대한 여정이 언제나 가장 단순한 반복에서 시작된다는 걸 토미 선수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거죠.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딱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뇌는 노력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지도와 같고 네. 그 지도를 가장 정직하게
그리고 가장 긍정적으로 다시 그리는 도구가 바로 달리기 같은 꾸준한 신체 활동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저는 스스로 화장실 가기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 그 부분. 우리는 팔다리를 움직이고 균형을 잡고 원하는 곳으로 가는 이 모든 행위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냥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수많은 근육과 신경, 그리고 이들을 지휘하는 뇌의 아주 정교한 오케스트라 덕분에 가능하다는 걸 알고 사는 거죠. 뇌 건강을 지킨다는 건 결국 이 당연한 일상의 능력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결국 길 위의 뇌라는 제목이 단지 달리는 그 길 위에서만 뇌가 활성화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끊임없이 뇌를 사용하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그런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멋진 해석입니다. 길 위에 멈춰 서 있는 사람의 뇌는 새로운 지도를 그릴 수 없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깊이 있는 자료들을 통해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꼭 거창한 마라톤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당신의 뇌지도를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오늘 당장 내디딜 수 있는 당신만의 오른발, 왼발은 무엇인가요? 계단 하나 더 오르는 것, 10분 먼저 일어나서 스트레칭하는 것,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당신의 뇌는 아마 그 작은 첫걸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